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함께 파헤쳐 볼까 해요. 부모님의 간섭과 오만,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는 때로는 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바로 브렛 라이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캐나다의 부유한 대가족에서 자랐고 그의 부모님 빌과 수잔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많은 아이들, 특히 아들들을 키우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부모에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라이언 부부는 몸소 실천하며 어린 라이언 형제들을 가르치려 노력했죠. 아버지 빌은 토론토 스타 일간지에 권위 있는 직업 외에도 스포츠, 요가, 심리학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잔은 매우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어깨에는 온 가족의 행복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물론 토론토의 고급 지역에 있는 거대한 집을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정원사나 기술자의 도움 없이 말이죠. 이웃들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기 위해 잠시 발길을 멈추곤 했답니다. 브렛이 가족의 총애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수잔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브렛이 가장 꾸지람을 덜 받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는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을 때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냈어요. 심지어 자신이 부분적으로만 연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도 했죠. 놀랍게도 그런 능력 덕분에 그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답니다. 네, 브렛은 학교에서 꽤 인기가 많았어요. 모두가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고 적어도 손을 흔들며 인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죠. 형들처럼 브렛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브렛은 항상 형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기에 지역신문에 토론토 주민들에게 집과 울타리 페인트 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브렛은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벌게 되었죠. 수잔은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브렛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것과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내고 교육을 받지 않기 위해 대학교를 중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답니다. 네, 결국 브렛은 대학교를 중퇴했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형들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지만 크리스토퍼와 릴랜드가 졸업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직업을 찾으면서 브렛의 입지는 점점 약해졌죠. 크리스토퍼는 토론토시 교통국에서 일했고 릴랜드는 가족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가 되었답니다. 형들은 학업을 마친 후 부모님 댁에서 독립했고 브렛은 자신의 수입을 월세로 쓰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영재학교에 다니는 남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해가 갈수록 브렛은 빚과 갚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고 2007년 26세가 된 브렛은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빚은 6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브렛은 꽤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죠. 동시에 그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했답니다. 그의 영혼 속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마침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2007년 10월 28일, 브렛은 집 페인트 칠이나 다른 집 주변 일에 대한 주문이 전혀 없었어요. 가을에는 주문이 극히 드물거든요. 집을 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봄이나 여름에 다 칠해버렸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브렛은 옷장에 있는 낡은 옷을 모두 꺼내 입고
형에게 받은 긴 스웨터를 걸쳤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짜준 스카프도 둘렀어요. 스카프는 터무니없이 길었죠. 브렛은 전에 한 번도 그 스카프를 착용한 적이 없었지만 마침내 스카프가 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겨우 드러낸 채 동네 외곽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그는 두꺼운 폴더를 꽉 쥐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척 연기했답니다. 브렛은 은행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고 직원이 자신을 부르자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자신에게 주라고 협박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쏘고 죽이는 첫 번째 사람이 그녀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그에게 건네주었고 브렛은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거리로 나오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는 훔친 돈을 세어봤어요.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1,000 조금 넘는 돈이었답니다. 약 60개의 은행을 더 털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초보 강도는 경찰이 자신을 잡을까봐 두려워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이웃 마을에 주문이 있다고 둘러대고 차 안에서 밤을 보냈답니다. 브렛은 주기적으로 집 근처로 몰래 다가가 덤불 속에 경찰차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조용했죠. 아무도 그를 찾고 있지 않았어요. 잘 됐어요.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강도 사건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도 사건이 이어졌어요. 브렛은 매번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고 중고로 샀거나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찾은 옷을 입었답니다. 범행 후에는 사용한 옷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브렛은 또한 파티 의상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가짜 턱수염을 구입했죠. 그가 협박한 은행 직원들은 항상 그의 턱수염을 눈여겨보았고 나중에 범인이 턱수염을 기른 남자였다고 증언했어요. 토론토 신문들은 턱수염 강도에 대한 기사를 싣기 시작했지만 턱수염 강도는 강도질로 큰 돈을 벌지 못했답니다. 훔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를 넘지 못했어요. 마침내 브렛은 실수를 저질렀죠.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서 그의 차를 발견하고 집까지 미행했어요. 당시에는 그의 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를 미행하기로 결정했죠. 브렛은 마치 외부 감시를 눈치챈 것처럼 그 후 15일 동안 강도질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전에는 범행 간격이 3, 4일이었는데 말이죠.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브렛은 집을 나서 차에 탔다가 다시 내렸어요. 은행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옷을 입고 은행 지점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왔는데 출구에서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수갑을 채우며 세간의 화제였던 턱수염 강도가 잡혔다고 발표했답니다. 브렛은 7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그는 총기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턱수염 강도는 항상 빈손으로 은행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부엌칼조차 소지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브렛은 그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항소를 제기했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어요. 19건의 혐의 중 8건만 인정되었죠. 하지만 브렛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가석방을 신청할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는 즉시 신청했답니다. 그의 청원에서 브렛은 2번의 실패한 연애와 막대한 빚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동시에 그는 다시 한번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이죠.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조기에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심리학자와의 상담을 받아야 했답니다. 상담은 브렛이 감옥에 있는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는 가족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스스로 가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변화는 위원들의 눈에도 띄었죠. 그래서 2010년 11월 24일 브렛은 석방되었답니다. 그토록 열렬히 싸워 얻어낸 자유였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쓰디쓰고 힘든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렛은 이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화가였죠. 이제 그는 누구였을까요? 은행 강도 브렛, 끔찍한 과거를 가진 전과자 브렛이었죠. 그는 어떤 회사에도 고용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 페인트 칠 서비스로 그를 고용했던 사람들은 그가 턱수염 강도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의 서비스를 거부했답니다. 이웃들은 어땠을까요? 네, 수잔의 정원을 칭찬하고 방문하던 그들은 이제 온갖 불쾌불쾌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라이언 가족은 서둘러 집을 팔고 스카버러로 이사했어요. 수잔은 다시 새로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브렛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지만 급여는 높지 않았죠. 그의 부모님은 그가 대학교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돈으로 지원해 주기도 했답니다. 브렛은 여전히 심리학자를 찾아갔고 전문가는 매번 그에게 똑같은 조언을 해 주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심리학자의 조언은 정말 효과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렛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2011년 9월 그의 인생에 첫 번째 행복한 우연이 찾아왔답니다. 그는 크리스틴 백스터를 만났어요. 크리스틴은 정말 멋진 여성이었죠.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젊은 커플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운동을 즐겨 했고 덕분에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브렛의 과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주기적으로 함께 여행을 다녔고 심지어 호주에도 다녀왔답니다. 브렛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아들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크리스틴이 그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브렛은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느꼈지만 그의 통제 밖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브렛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답니다. 그의 우울한 상태가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브렛은 심리학자를 더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또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녀를 도와야 했죠. 크리스틴과의 오랜 관계를 발전시켜야 했어요. 젊은이들은 10대가 아니었기에 그저 만나서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이 매혹적인 금발 미녀에게 푹 빠진 브렛은 진지한 결심을 했어요. 그는 약간의 저축이 있었고 어머니에게 크리스틴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틴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했죠. 그리고 이 날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수잔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닫고 그에게 반지를 살 돈을 주었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사람은 그 전의 미래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틴은 비싼 선물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브렛의 진지한 의지를 확인시켜줄 청혼이면 충분했지만 그는 여전히 큰맘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를 샀답니다. 크리스틴은 당연히 예스라고 말했죠. 그리고 보통 그렇듯이
젊은 커플은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브렛은 크리스틴의 모든 결정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그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과 일자리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야 하는지에 경악했죠. 인터넷에서 거대 기술 회사의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발견하고 이력서를 작성해 지원했어요. 면접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브렛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는 즉시 약혼녀와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출근할 때 입을 값비싼 정장을 사기 위해 또다시 그들에게 돈을 부탁했어요. 이번에도 어머니는 이미 정장이 구매된 상황에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브렛은 회사로부터 보안 슬루시대가 그의 범죄 전력을 알아내 부득이하게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죠. 브렛에게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의 기분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대답을 기다리며 끝없이 면접을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결국 아무도 교정된 범죄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공부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걸까? 브렛은 어머니와 형들이 대학 공부를 위해 준 돈을 크리스틴과의 결혼식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브렛은 최근에 벗어났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대학을 중퇴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상담색에도 말하지 않았죠. 또한 엔지니어 일자리를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는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은 채 집을 나섰지만 가는 길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친척들에게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둘러댔답니다. 게다가 브렛은 소셜미디어에 사무실이나 비즈니스 행사에서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끊임없이 올렸는데 물론 이전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들이었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면 마치 전화가 울리는 것처럼 연기하며 급하게 업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척하기도 했어요. 그는 능수능란하게 더스틴을 속여 넘겼고 아무도 브렛이 사실은 평범한 페인트공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2016년 9월 크리스틴과 5년간의 연애 끝에 브렛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심지어 하객 한 명당 $100를 지불해야 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빌리는 데 동의했죠. 라이언 가족 전체는 브렛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번듯한 직업을 갖고 멋진 아파트에 살며 아름다운 신부까지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브렛의 거짓말이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고 무사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쯤 결혼식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행사에는 투자가 필요했죠. 우리의 주인공은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렸고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아예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직업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답니다. 또한 그는 8월에 총각 파티를 계획했고 모든 친구와 형제들을 초대하며 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브렛은 결국 상담색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죠. 브렛은 1년 동안이나 가족들에게 기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어요. 심리학자는 오랫동안 그를 지도해왔던 청년이 다시 엇나갔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브렛에게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브렛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가졌는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는데 아들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실망감에 휩싸였죠. 그녀는 또한 브렛에게 크리스틴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요구했고 만약 그가 침묵한다면 자신이 직접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그의 형제들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으며 자신 편이라는 사실도 알렸답니다. 브렛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고, 크리스틴에게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인해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식은 무산될 것이 뻔했어요. 사실 크리스틴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답니다. 브렛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는 또한 어머니가 정말로 약혼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스캔들은 피할 수 없겠죠. 브렛은 크리스틴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움찔했고, 어머니가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미래의 아내의 또 다른 친구가 결혼 계획에 대해 묻고 조언을 해주는 전화였답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브렛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총기 사용이 금지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석궁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게다가 석궁은 꽤 조용한 살인 무기였죠.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취미 중 하나는 정원에서 표적을 향해 석궁을 쏘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브렛에게 석궁 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표적 사격에 능숙했지만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식으로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브렛은 스포츠 용품점에서 석궁과 화살을 사서 집에서 수잔의 차고에 있는 건축 폐기물 뒤에 숨겨놓았죠.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발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선풍기에 숟가락을 묶고 선풍기 자체를 타이머로 설정했어요. 타이머가 작동하면 선풍기가 켜지고 숟가락이 컴퓨터 키보드를 가로질러 미리 준비된 댓글을 유튜브에 보내는 방식이었죠. 겉에서 보기에는 브렛이 하루 종일 집에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며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8월 25일 아침, 얼굴을 가리는 이상한 옷을 입은 브렛은 보안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뒷문으로 집을 나섰고, 자신과 크리스틴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수잔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매우 놀랐죠. 그녀는 그날 몸이 좋지 않았지만 브렛은 어머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녀를 설득하고 심지어 미래의 아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수잔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아들의 미친 눈을 보며 이미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가 그들에게 오고 있다고 경고했죠. 브렛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는 차고로 달려가 석궁을 가져왔지만 그의 분노와 아들의 난린이 너무나 격렬하게 끌어올라 제대로 조준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그는 총의 개머리판으로 어머니를 마구 때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체 위에 비닐봉지를 덮은 후 목에 밧줄을 조였죠. 브렛은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수풀 속에 숨어 형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크리스토퍼가 도착하여 어머니나 동생을 불렀지만 돌아온 것은 뒤에서 목에 맞은 화살이었고 그는 몇 분 안에 사망했답니다. 다음 희생자는 막내 동생 알렉산더였어요. 알고 보니 수잔은 그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는 역시 목에 화살을 맞았지만 화살이 깊숙이 박히지 않았거나 주요 동맥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즉시 사망하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릴랜드는 집 2층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차고와 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답니다.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릴랜드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브렛이 알렉산더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릴랜드와 브렛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릴랜드가 우위를 점하여 동생을 밀쳐내자마자 즉시 이웃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죠. 브렛은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도망갈 곳이 없었답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크리스틴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피투성이인 브렛이 똑같이 피투성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생 알렉산더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알렉산더는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하게 된답니다. 브렛은 경찰관에게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어머니의 시신이 차고의 소포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서에서는 그녀를 도울 수 없었고 나중에 재판에서 브렛은 수잔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인정했죠. 그의 계획은 단지 그녀를 겁주는 것이었답니다. 반면에 크리스토퍼와 알렉산더는 증인으로서 그날 죽일 계획이었고 그들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살아있었을 거라고 말했죠. 거의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우울한 상태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브렛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아무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청년은 살인죄 하나당 종신형을 선고받아 총 3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2041년에 가석방될 권리를 얻게 되었죠. 릴랜드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지만 토론토 전역에서 그 대학살의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져 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클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요. 곧 만나요. 몸 조심하세요.